현재 우리 경제는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핵심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200회 특집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올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2007년에 중소기업 중앙회장 이제 취임하시고 2011년에 연임하셨죠. 뭐 그동안 소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막중하다라고 느꼈다면은 사실 중앙회장에 출마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이 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이 사회의 불균형, 불합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엄청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표상으로는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뭐 체감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한겨울이라는 뭐 그런 지적들이 많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 업황의 전반적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특히 또 유독 또 어려운 또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전반적인 걸 좀 짚어주시죠. 근데 중소기업들이 매번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난 그 4월 중소기업의 그 전망지수는 2년 10개월 만에 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참 얼마 전에 일어난 그런 이 세월호 이 침몰 사건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침체한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사실 이제 중소기업 업종 쪽에도 우리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호황업종이 사양업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호황업종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 같은 데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뭐 전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종, 지금 조선업도 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런 업종들은 한국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 그 자동차 업계에 납품을 하는 쪽까지도 발전이 돼가지고 해외 현지 공장도 많이 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열심히 나가는 업종도 있고 특히 이제 건설 업종은 말 안 해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 충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빠지면서 이제 뭐 시멘트라든가 뭐 레미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관련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경제 민주화를 사회적인 동반 성장 문화로 이제 정착시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경제 민주화 논의 한 뭐 1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느낌이 있으시고 아쉬운 점이 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지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작 자체가 경제 민주화가 아니고 우리는 경제 3부를 언급했었죠.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 불공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골목상권, 소위 시장의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불합리, 대기업한테는 유리한데 중소기업한테는 불리한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라는 쪽에 그런 부분들이 뭐 납품 단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내왔는데 그것이 그 사회적 공감대를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골목상권 대기업 침투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대책들이 나왔죠. 대기업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대기업을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동반성장,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원했던 것이지 대기업이 납품 단가는 안 주면서 영업이익은 10%씩 나는데 거기 납품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5%는 나야. 사실 그 청년 구인해가지고 월급 돌려주고 그다음에 R&D도 하고 설비 투자도 해야 또 좋은 제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순환적인 부분들로 가자라는 쪽이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게 발전해서 이제 경제 민주화까지 왔죠. 예. 경제 민주화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는 것보다 더 앞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치권에서 또 어떤 부분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제대로 섭렵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돕겠다고 하는 조치들이 오히려 또 부담이 된 조치들도 좀 있어 일부 좀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좀 그런 건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근데 논란은 뭐 당연히 있는 거가 나쁘다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적 합의로 만든 뭐 동반성장위원회 소위 말하는 뭐 적합업종이다, 동반성장 지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대중소기업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민간적 자율기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한 부분들이 맞다 안 맞다를 논한다면은 그럼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일부 너무 오바된 게 있다 또 미흡한 게 있다라는 걸 개선하는 건 좋지만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아무한테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적합업종에 대해 가지고 일부 대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부당하다 뭐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대기업 의원, 중소기업 의원, 그 다음에 공익 의원들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업종이 다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 이건 필요 없다. 또 새로운 아이템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얼마든지 논란할 수 있지만 그런 사회적 합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큰 틀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얘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올해 세계적 강소기업의 육성에 뭐 원년을 삼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지금 그 추진 계획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숫자라든가 소상공인 숫자가 참 많이 있죠. 외국에 비해서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중소기업 소위 말하는 제조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들이 소위 글로벌화,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중소기업도 소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화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을 하고 뭐 일본의 장수기업, 독일의 히든 챔피언, 뭐 대만의 중소기업 강국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동안 회자돼 왔는데 일본의 장수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 역사가 5, 6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100년, 200년 기업은 세월이 가야 나오는 거지 지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얼마든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위 중소기업이 히든 챔피언, 한국형 스몰 자이언츠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도 독일같이 그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을 모델로 해서 이 정부의 정책도 이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외국에 순방하시면서 많은 중소기업을 경제 수행원으로 대동해서 각국에서 그 나라 중소기업과 교류하는 세미나도 하고 중국에서는 성공 모델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이번에 독일 가서는 히든 챔피언 세미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중소기업이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강점인 IT에 융복합할 건 융복합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 보시고 나니까 뭐 정말 좀 이런 건 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에 봐가지고 거기에서 뭐 확실하게 뭘 느끼고 이러기는 힘들고 그 포럼에서 헤르만 지먼 그 히든 챔피언 저자의 그 강의가 다들 공감하고 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도 그 히든 챔피언입니다. 그 사람이 컨설팅 회사가 세계 한 16개의 그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그 컨설팅 회사를 오픈하려고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사실 뭐 이제 관심에 많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북한, 뭐 해주 그리고 남포 이제 제2공단 건설하는 문제 이제 개성에 이어서 이제 제2공단 건설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또 이게 남북 관계 이제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좀 변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추진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고 좀 언제쯤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런 구체적인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을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초대 개성단 이제 회장을 맡고 시범단지를 개발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이 저렇게까지 커지리라 물론 이제 개성단의 문을 닫는 그런 아픔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누구도 예측을 못한 거죠 사실. 지금은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그 나라의 척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북한이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은 어찌 됐든 북한도 경제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제2 개성공단에 대한 그걸 우리가 이제 금년도 이제 화두로 들고 나왔는데. 개성 자체가 우리가 거기 인근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인원을 다 동원해 봤더니 약 한 5만 명을 빼니까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지금도 한 2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모자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거기다 공장을 져도 뭐 가동을 할 수가 없죠. 물론 기숙사를 져서 옛날 우리 구로공단식으로 전라도 뭐 충청도 경상도 사람 와서 일하게끔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거리가 너무 그런 거예요. 거리도 거리지만은 뭐 기숙사 건축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의 어떤 내부 어떤 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공단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해주 남포 얘기하는 그렇죠. 해주 남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엊그저께 이 경기만을 갔는데 거기가 그 강화도 위쪽에 그 뻘이 뭐 딱딱하니 완전 그 돌덩이 같던데 거기에 공단을 져서 소위 말해가지고 공단을 그 만들어가지고 북한 근로자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FTA 때마다 뭐 메드 인 코리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항상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클리어시킬 수 있고 지금 북한 근로자가 단동이라든가 또 이 연길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옛날 우리 중동 근로자 나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 내용을 보고 아마 북한은 지금 제2 개성공단을 금강산 쪽에 아마 개발을 하고 그 해외에 이 교포들한테 지금 일부 선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금강산은 실질적으로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입주 희망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또 역시 사람 문제, 용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저기 해주 남포는 이제 북한 측하고도 좀 논의가 됐던 사안이신 거죠? 아니 북측에서는 사실은 낮은 선봉 쪽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인데 낮은 선봉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성단의 어떤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겪어왔는데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은 전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주, 특히 해주는 뭐 거기 그 개성단에서 한 50km밖에 안 되고 이 남포는 한 130km 되는데 거기에 그 개성단 전력을 끌고 가가지고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쪽 낮은 선봉 같은 데는 화력발전소나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공장을 만드는데, 공단을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거리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잘 입주를 안 하려고. 경기만에 이렇게 북한 근로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방안인데 좀 공식적 레벨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해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제 제안을 던지는 건데 여러 얘기가 나왔었죠. 비무장지대 공단을 만들어 북한 근로자가 출퇴근하자 이런 상인데 북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이게 바다에 섬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북한 근로자들이 탈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가장 좋은 대안도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는 국회의원이 한 번도 그런 제안도 했고 직접 가봤더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민관 규제개혁 합동회의도 청와대에서 그 자리에 계셨죠?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규제 완화에 이제 깃발이 굉장히 높이 들려졌습니다. 사실 매 정부 초기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 또 용도사미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전봇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중소기업에 특화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좀 주로 이루어졌으면 하시는지요? 그 손톱 및 가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얘기부터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중소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저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었고 그런데 한번 비공식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듣고 나서 중소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거창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도 이 손톱 및 가시를 뽑는 그런 잔잔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근데 그게 딱 맞는 얘기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우리 중앙에 와가지고 후보가 되셔가지고 간담회 할 때, 그때 다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손톱 및 가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했듯이 중소기업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좀 들으셔가지고, 그 정책에, 공약에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인수위 때 이제 손톱 및 가시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나와서 이제 그게 아마 규제개혁까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 규제개혁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정권이 다 하다가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다 했거든요. 요란하게 시작은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장장 7시간의 끝장 토론까지 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 개선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갈지, 어떻게 또 성공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우리 경제단체들 중에서 특히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게 그 기업의 경쟁력이니까 그런 쪽을 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 규제 개혁이 이제 사실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한데 그 관련해서 제가 한 2가지 아이디어를 글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요.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이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고객, 그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일 수도 있고 고객으로 또 직접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걸 일반 기업이 봤듯이 공표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외국의 한 나라는 실제 규제 행위를 이제 수치화시켜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그 행정 당국의 공무원들의 급여를 산정할 때 연동시키는 그런 걸 시행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 정도가 돼야 이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은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 게 낫지. 검토 중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람 속타게 만드는 거예요. 검토 중이라 하면 독촉할 수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고 영국 같은 데는 규제를 만들려면 규제를 하나 풀어야 규제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든다거나 총량제를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그 규제에 80, 90%는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규제가 풀리고 그냥 일반인이 가서 얘기하면 규제가 안 풀리고 요걸 바꿔야죠. 사실. 공무원들의 의식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폐업과 은퇴 이런 경우에 대비한 이제 사회 안전망은 상당히 이제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생활 안정하고 사업재기 돕기 위해서 이제 노란 우산 공제 사업 지금 이거 이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이 망하면은 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안전망, 소상공인들 뭐 퇴직금 형식을 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부금을 일정 금액 부게 되면은 추가로 300만 원을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월 한 25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망하게 되면은 압류나 뭐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채권이. 그런 부분들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을 그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회 안전망을 만든 그 제도인데 이것을 사실 활용을 못 했었어요.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은행이 그래도 고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한테 이걸 가입을 한번 은행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보험 설계사를 둬가지고 가입을 유도해봤어도 우리가 이 보험회사 같이 상업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작으니까 설계사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스타트를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들하고 하나둘씩 하면서 지금은 부금이 2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가입자도 40만이 됐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아주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보험회사들이 다 뛰어들려고 이게 괜찮다. 자기네들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보험사들, 대기업 보험사들하고 하면은 우리가 경쟁에서 분명히 밀리기 때문에 그럼 이 취지가 사라지니까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이걸 4년 동안은 독점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컨대 한 6조에서 7조 정도 되게 되면은 자율적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금 독점? 2016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016년.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사회 안전망, 일본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부금 부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는 사실 최근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통상임금 문제. 이게 어찌됐건 이제 어느 기업이든 이제 인건비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고 특히 중소기업한테는 특히 더 무거운 부담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엊그저께 이게 소위 국회 환노위에서 이 여야 다 힘을 합치고 노사 정의 같이 이 합의를 보려고 그러다가 저게 실패했습니다. 취지는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과로공화국 세계 2위로 일을 많이 하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일을 많이 하는 자체를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은 해야지.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정책에 따라가겠다, 중소기업도. 근데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달라. 사실 우리가 주 5일 근무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했지만 금방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1차 벤더라든가 이 뿌리산업 쪽에는 실질적으로 2교대를 안 하면 생산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2교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40 플러스 12 하면 52시간 갖고는 주 5일 근무대도 2교대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8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60시간이 돼야 2교대를 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고
그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뭐 일부 야당 의원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뭐 자기네들이 무슨 통계지 뭐 30만이다 뭐 5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2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쪽의 산업이 뿌리 산업 쪽이에요. 그 뿌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자동차, 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뿌리 산업 쪽에 소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 이상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미스라고 봐요. 통상임금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체제적인 나오고 그냥 부랴부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그 법의 판결을 그렇게 내려버리니까 통상임금이라고 좋았던 사람들이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GM 같은 데는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축된 돈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보고 제가 그 한국노총 위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로시간 단축해서 기업이 안 들어오면 기업 망하면 노조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동의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국회에서 모든 걸 논의하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표가 많은 쪽에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는 우리가 유리했는데 우리하고 근로자하고 따지니까 또 우리가 불리하더라고. 근로자가 표가 많아가지고. 그 기업들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어지고 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 뭐 한 90% 이렇게 차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인데 이게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막 성장해서 중견기업 가고 또 중견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되는 게 바람직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기업이 되면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많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제 중견기업으로 가면 좀 기피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정부가 대책도 좀 내놓긴 했는데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보시는지? 저는 중소기업 범위를 얼마 전에 업종별로 해가지고 축소를 했거든요. 제가 하는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갔습니다. 로만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반대를 안 한 이유는 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사실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면은 혜택이 줄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니까 그 소위 말해서 자기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빨리 나가고 중견기업을 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개발 시대에는 대기업을 이끌면 중소기업도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고쳐야 될 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이 정책을 잘 만들어 달라는 쪽이지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 경쟁력이 있고 돈 번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 계속 정부 지원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쪽을 정부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중견기업이 이제 직접 운영하신 로만손 중견기업이 됐으니까 이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또 그렇게 응원해 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일자리 부족 문제는 뭐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미스매칭. 기업들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또 구직자들은 다른 데를 자꾸 찾아다니다 보니 이게 잘 매칭이 안 돼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그 중소기업 구직자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엊그제 신문 보니까 뭐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늙어졌다 뭐 이렇게 나왔던데 그 청년 그 고용률이 뭐 몇 년 전부터 반으로 줄어가지고 뭐 그런 현상이 말 그대로 미스매칭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 중소기업들도 이 우량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많이 있는데 대기업을 너무 선호하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 대기업은 매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대기업 들어갔다가도 다 그만둬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줄더라고. 대기업의 고용률이. 결국에 중소기업의 고용률이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 물론 자기가 직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야죠. 근데 원하는 직장을 타겟을 대기업, 공기업, 뭐 은행 이런 쪽에서만 보지 말고 우량 중소기업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중요하냐? 사실 대기업 가서는 뭐 먼저 번에 우리가 뭐 중소기업 인식개선 이 포스터인가 뭐 모아봤는데 거기도 나오던데 뭐 계속 2년 동안 복사만 했다 이거지. 근데 중소기업은 복사하고 뭐하고 뭐 심부름하고 이래가지고 이 멀티로 일을 하니까. 의사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일을 접하게 된다. 이러기 때문에 창업하기도 좋고 또 자기가 업무를 배우는 데에도 엄청난 그 유리한 점이 있고 단지 중소기업 오면은 뭐 결혼도 못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소기업 와서 결혼 못하면 그러면 중소기업 사람들은 다 뭐 총각 처녀로 사나? 장가 시집 잘 간 사례를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 저도 우리 딸이 둘인데 우리 회사에 중소기업 다니는데 하나는 시집 갔는데 뭐 시집 못 간다 그래.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뭐 회장님도 뭐 중소기업 중앙 회장으로도 유명하시지만 뭐 김기문 회장님 그러면 로만손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그 회사 뭐 소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예, 많이 성장한 기업인데. 예. 제가 88년도에 직원 5명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5명이 5천만 원으로. 예. 근데 5천만 원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2천만 원, 1천만 원 빌려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한 26년이 넘었는데 상당히 기업도 성장을 많이 했죠. 근데 성장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얼마만큼 부가가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8%에서 한 10% 정도 나오는 그런 건실하고 우량한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만든 제품, 뭐 시계, 주얼리, 그 다음에 이제 핸드백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직접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안 팔리면 기업은 망하는 것이고 잘 팔리면 기업이 돈을 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기업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데 뭐 제가 기업 있을 때도 사실은 1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 때문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없어도 그 시스템은 아직도 잘 돌아가고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시계를 수출한다. 이게 사실 더군다나 지금 시계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에서도 로만손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수출에 겪인 뭐 에피소드라든가 또 수출 뭐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스위스에서 유명하다기보다는 이제 스위스의 명품관에 우리가 지금 3년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계로는 최초고 아시아 시계로는 일본의 세이코 시티즌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사실 중동이라든가 러시아 CIS 쪽 터키라든가 동유럽 쪽에서는 로만손이 그 나라에서 마켓쉐어 1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롤렉스 시계라고 해서 스위스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밴드, 금 밴드 부품은 이태리에서 제공을 하고, 문자판은 뭐 대만에서 만들고 그래서 전부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어셈블리를 이제 스위스에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회사가 장점이 시계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그런 강점인 나라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거가 다른 회사보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연아 주얼리로 유명한 JST나는 사실 우리나라의 파인 주얼리하고 액세서리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비싼 다이아몬드 이렇게 금 이렇게 만든 거 하고 그냥 싸구려 액세서리 이런 거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그 메스티지 브릿지 브랜드라는 그런 쪽에 JST나라는 모티브, 왕관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시적절하게 잘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의 1위의 주얼리 브랜드고 그 유명한 스와로스키 브랜드까지 이 백화점에서는 꺾는 백화점 뒤지는 게 아주 막상막합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까지 성장이 됐고 특히 우리 회사 주얼리 브랜드는 핸드백하고는 사실 이 면세점 매출이 한 30~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면세점 진출도 하고 있고 이미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 지금 2기 지금 회장님으로서 앞으로 계획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내년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좀 정리하면서 또 시대에 맞는 일은 또 계속 또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고 또 중앙회가 지난 8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따라오기 힘들었고 또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중앙회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요구는 더 많아져 가지고 아무튼 중소기업 중앙회의 의상이 그만큼 올라간 것만큼 또 일도 엄청나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기 후임자 회장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던데 뻔하게 묻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으로 갈 거냐, 어디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인데, 저는 이게 끝나면 기업인으로서 돌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풀뿌리, 우리 경제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이 없이는 선진경제로 가는 길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문 회장님이 이끄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이 강한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해주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